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 고액 자산가들이 다 미국 주식으로 많이 떠나간 상황이라서 실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줄었고요. 유동성이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기업을 발굴해도 그 좋은 기업을 사줄 주체가 없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사임당 처음 출연 아니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전업투자자고, 지금은 조금 더 끈끈하게 투자 관련된 스터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모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금리를 낮추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사실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25bp를 예상했는데 50bp를 내려버리니까 진짜 50bp 내린 거가 실제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거는 물건도 잘 안 팔리고 서비스도 잘 안 팔리고 모든 것들이 경제가 망가지는 거니까, 당연히 주시장의 뒷배경은 기업이니까 주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25bp 예상한 거는 아주 약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경기 침체라고 봤는데 50bp를 내려서 그게 약간의 충격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투명하게, 미국 시장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초과하는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10% 이상 급등이 나오던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국내 주식은 말 그대로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에서 예상 컨센은 4,100억에서 4,200억 예상했는데 4,334억,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LG에너지 주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 아니면 그 지수에 대한 기초 체력이 좀 약하다? 그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그렇게 국내 증시에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국내 증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만 삼성전자 산 거 다 도로 뱉어냈습니다. 9조 7천억 순 매도했습니다. 10월 첫째 주 기준입니다. 하이닉스 3조 넘게 팔다가 최근에 다시 좀 사면서 약 2,9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코스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8월 달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8천억 팔았고요. 9월 달에 삼성전자 포함해서 7조 9천억, 9월 한 달 동안만 거의 8조 가까이 팔았으니까 10월 달에도 오늘은 조금 사요. 그런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도가 2,500억. 그러니까 사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기관은 별로 돈이 없고, 기관 투자자들도 못 믿겠다 해서 전부 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관 투자자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힘이 가장 강한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반도체를 이렇게 엄청나게 파니까 사실은 지수가 탄력 있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중국으로의 좀 수급의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경기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시아권에서는 불가피하게 코스피의 비중을 줄이고 중국 상하이 지수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수급의 로테이션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중국 쪽으로 그렇게 아시아 쪽 자금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넘어가기엔 중국이 너무 리스크 요인들이 많고, 중국이 이제 부동산 경기 회복시키려고 돈을 풀긴 풀었는데 실제 돈 푼다고 부동산 경기가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이 아니죠. 많은 시간 차이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푼다고 해서 소비 세력의 주체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소비자 또는 개인 투자자, 이런 분들의 자금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방향성을 보이려면 11월 달 미국 대선도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이거 꼬꾸라진 건지, 반도체가 진짜 침체로 돌아서는지 안 돌아서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3분기, 4분기 실적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금리 인하가 이제 드디어 시작됐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으로 봅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으로 보고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 비중을 줄인 대신에 대미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미국 경제 전반을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도 여기서 뭐 크게 더 주가가 더 박살나거나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누적 효과, 그 다음에 11월 달에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나 경기의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니라 둔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은 시간은 좀 지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0.9배거든요. 0.92배. 항상 과거의 사례를 보면 코스피 0.1배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가 코로나 때 떨어졌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그 아랍에미리트 채무 불이행 모라토리움 선언했을 때 또 떨어졌고요. 항상 그때가 시간 지나고 보면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PBR이 0.9배 수준에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실 거 아니니까 사서 묻어두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크게 실패는 안 한다. 다만 철저하게 종목별로 좀 차별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 상황은 종합적으로는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금투세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금투세 때문에 실제로 많이 떠났어요. 국장 떠나는 게 지능순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비관적이고 자조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사실 발표해도 되는데 지금 계속 금투세를 담보로 파란당에서 계속 이거 4년 유예로 바꾸네 폐지하네 마네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말 그대로 특권층이잖아요. 근데 1,400만 지금 이제 1,600만, 1,700만 개인 투자자 그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투자자인데 꼭 주식에 투자를 안 해도요. 펀드나 ETF나 퇴직연금이나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나 각종 금융상품에 심지어 금투세로 인해서 채권 투자자도 피해를 봅니다. 이게 건강보험도 문제돼. 하나하나 다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 건강보험 내는 거에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가 주식 투자자들이 처음에 공모주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공모주 투자할 때 보통 한 증권사를 안 하고 여러 개 증권사를 하거든요. 그 증권사 여러 개 만들면 그거 하나하나 내가 신고해서 알아서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더 토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고해가지고 증권사 하나하나마다 다 그거를 신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는 부분도 특정 증권사 미래에셋이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신한이라든지 KB라든지 큰 대형 증권사로 한 증권사로 몰아서 모른 증권사로 신고를 해야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남은 작은 중소형 증권사는 다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 또 가족 합산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손자가 있어서 100만 원 주식 증여를 했는데 그게 거기서 수익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거래세를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과세예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농특세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조세정의 얘기하는데 세금 걷는 거에 대한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익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세금을 어떤 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데 쓴다든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 쓴다든가 다양한 어떤 세금으로 인한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세금 걷는 것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극명하게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위 1% 주식 가지고 5천만 원 수익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했는데 실제 따져보면 투자자라고 1,500만, 1,600만 투자자라고 보면 1%가 아니라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7%가 최소 금액을 개별 주식으로 최소 10억에서 5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일종의 슈퍼개미인 거죠. 슈퍼개미들이 빠져나가면 시장 망가지는 거는 과거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만의 사례라든지 다양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무리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 고액 자산가들이 다 미국 주식으로 많이 떠나간 상황이라서 실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줄었고요. 유동성이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기업을 발굴해도 그 좋은 기업을 사줄 주체가 없는 거죠. 수급 세력의 소멸이 생긴 거고.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인데 이게 빨리 결정 안 나고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지쳐서 이제 떠난 것들도 있고 이것 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대기 자금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딱 폐지나 유예 쪽으로 결정이 나면 그 부분 관련돼서 시장에 좀 들어올 자금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의 근간은 그 뒤에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잘 되면 기업에 돈이 원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업에 원활하게 돈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 기업이 고용 효과를 유발하고 사람을 채용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투자를 합니다. 연구개발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세계 시장 나가서 성장을 하면 그거는 다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파란당이 그러니까 실제 안 해보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해보고 그렇게 잘 모르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그 투자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제 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나 여러 가지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면서 그 경제나 성장 발전시킨 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거 측면을 그냥 근본적인 그런 어떤 큰 대의 명분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금리를 낮추는 정도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급격하게 50bp를 낮추니까 그 경제 체력이 너무 약한 거야? 경제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9월 달에 고용률 관련된 지표를 보면 임금은 전월 대비 한 0.37% 오히려 상승했고 그 다음에 25만 한 4천 정도가 나왔는데 그거면 최근 6개월 동안 잘 나온 수치에 그러니까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이걸 문제가 될 정도로 수치가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업률도 4.1%가 나왔고요. 비농업 고용 부분이 25만 4천 정도가 나와서 예상을 초과했단 말이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7%가 나왔고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이거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숫자가 나온 거니까 사실은 숫자까지 나쁘면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50bp 인하한 거에 더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구나 하고 더 시장이 많이 빠졌을 텐데 50bp 인하한 거 치고는 나름 선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도 결국은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는 또 최근에 나온 지표 보니까 오히려 이 실업률 지표나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11월 달에도 처음에는 50bp 똑같이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50bp 아예 없어지고 25bp 아니면 다시 동결로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닌데 경기 체력이 뒷받침돼줘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은 경기 체력은 좀 뒷받침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나 독일은 제조업 베이스의 수출 경기가 나쁘면 급격하게 꺾이는데 미국은 소비 국가거든요. 그래서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미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방향성을 띠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중동이 불안하잖아요. 중동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팍 뛰거든요. 유가가 막 80불, 60불 초반대에서 갑자기 80불 뛰었다가 지금 한 70불 초반인데 유가 뛰는 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모든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들한테는 원가 올라가면서 비용을 상당히 부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비용 부담 일어나죠. 이익 깎이죠. 하여튼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거는 그렇게 수출주, 제조업체나 다양한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만드는 쪽에서는 부정적인데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그 석유 시설 이게 글로벌 생산량으로 치면 4%에서 5% 되는데 꽤 큰 물량이 하루에 330만 배럴이거든요. 이걸 지금 공격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 근데 반면에
다른 원자재들, 예를 들어 계속 뭐 90% 이상 박살난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그다음 구리, 리튬, 니켈, 구리는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닥터 쿠퍼라고 하잖아요. 그 시장을 완전 전망하는 소위 말하는 선행지표. 근데 구리 가격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려면 원자재 가격도 어떻게 보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유가만 변동성이 있고 나머지는 바닥권에서 안전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주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 밑바탕에 경기 침체를 깔고 가는 금리 인하가 아니고 약간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잖아요. 안전한 연착륙 정도 수준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불확실성,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투세 불확실성, 그 다음에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만 조금 안정화 국면으로 가면 그 지수는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시장 상황은 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하락시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국내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수출 비중이 큰 나라인 우리나라랑 독일이 제조업 경기 둔화 때문에 수출 부진이 주가에 어느 정도 저는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수출 지표 보면 좋거든요. 9월 달에도 너무 잘 나왔어요. 9월 달에 반도체 필두로 지금 반도체는 지금 계속 상승 추세예요.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수출 지표상으로는 P와 Q, P는 프라이스고 Q는 퀀티티인데 가격이랑 물량이 모두 좋아지는 국면이고요.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프라이스, 퀀티티 모두 좋아지는 상황. 부품은 PQ가 조금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 자동차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PQ가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석유 제품은 가격이랑 물량 다 나빴는데 물량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량 반등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오면 가격 반등이 뒤따를 거라고 보고요. 석유화학도 물량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철강 우리 포스코홀딩스 때문에 진짜 눈여겨봐야 되는데 PQ가 지금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PQ가 드디어 둘 다 회복 국면으로 막 턴어라운드 될락말락 하고 있어요. 일단 물량 늘어나는 거는 확실한 개선세가 아마 4분기부터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가격도 어찌됐건 회복세를 보이는 국면을 보고 있어서 사실 반도체가 제일 고민이에요. 반도체가 2차전지 지쳐가지고 반도체 갈아타신 분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가 실적이 엊그제 나왔잖아요. 근데 10조 4천억 예상했는데 9조 1천억으로 컨센을 한 15% 이상 가까이 미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영현 부회장님이 와서 직접 이례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실적이 나빠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안 좋아서 계속 좀 부진할 것 같고 당분간은 하반기에도.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예상되는 실적이 6조 7천억에서 7조 2천억까지 보거든요. 근데 그 6조 초중반 나오면 하이닉스는 계속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시장 예상하는 게 6조 7천억인데 만약에 5조대 나온다? 그럼 하이닉스도 얼마든지 지금 여기서 충분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면 하이닉스 같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약간 1+1처럼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왜냐면 하이닉스는 이미 HBM 기대감으로 주가가 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7-80% 올랐으니까 그 시가총액 2등주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고, 만약에 반도체가 진짜 좋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을 때 소부장 기업들에서 200%, 300% 수익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400 몇 프로 수익 났다가 지금 박살나가지고 100% 초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좀처럼 회복이 못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에 잘 갔던 것들이 이수페타시스하고 테크윙인데 이수페타시스나 테크윙도 지금 회복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비반도체 쪽에서 계속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도 주가 빠졌을 때 계속 받치면서 물량 들어오는 게 대표적인 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세고요. 그 다음 거의 두 번째 급으로 센 게 방산이거든요. 방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춤할 때 현대로템이 신고가 찍었고, 현대로템 조금 주춤하니까 LIG 넥스원이 신고가를 찍고요. 골고루 지금 다 좋아요, 방산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산은 밸류에이션이 코스피 평균 PR이 지금 15배 정도거든요. 진짜 많이 쌌어요. 원래 코스피 평균 PR이 보통 얼마에 움직이냐면요, 18배에서 20배 정도 수준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배까지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거죠. 2500 지수 기준으로 하면. 그럼 여기서 15배에서 얼마나 더 빠지겠냐. 지수가 더 빠지려면 주가 심플하거든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랑 그 회사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이익에 대한 기대값, 그걸 멀티플이라고 하고 PER 배수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개가 다 빠져야 되는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 코스피, 금투세 미장 가야지 하고 이미 기대값이 엄청 내려와 있어요. 그럼 기대값 내려온 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막 박살 나야지 주가는 계속 바닥 밑에 지하실로 가는 건데 기대값 내려왔는데 이익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이익이 안 떨어져도 사람들 기대값 멀티플이 좀 올라와야 돼요. 근데 멀티플은 안 올라오는데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익 올라가는데 멀티플은 저 밑에 있다? 그럼 멀티플 조금만 올라와도 주가가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업종이 대표적으로 방산이 많이 올랐는데 멀티플은 이만큼인데 이익이 이만큼씩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100% 올라갔는데 이익이 만약에 80%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간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멀티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 아까 코스피 PER 15배인데 방산 멀티플이 지금 17배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은 지금 역대급으로 실적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코스피 평균보다 한 10% 정도 비싼 수준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게 아닌 거죠. 코스피는 잘하는 놈, 못하는 놈, 평균 하는 놈 다 한 거니까 진짜 말 그대로 평균값인데 그거보다 훨씬 실적이나 수준은 좋은데 멀티플이 비싸지 않은 거예요. 또 그런 대표적인 업종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가 사람들 기대값 그렇게 높지 않은데 숫자는 엄청 좋아요. 화장품 주가 빠지는데 계속 뭔가 받치는 세력이 들어와요. 보니까 실적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출 데이터 확인할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방산 이런 거는 계속 숫자가 좋아지는지 숫자가 많이 꺾이는지 숫자가 최소한 현상 유지는 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섹터로 계속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저 같으면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3분기에 아까 얘기한 컨센서스 맞추는 정도 수준 나와도 매매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만큼 반도체가 좀 불안불안하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내가 막 한 50억 갖고 있어서 한 5억 정도 그냥 분산 투자 개념으로 하이닉스를 산다? 그럴 수는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금 한정적이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그걸 열심히 불려가지고 내 그 자산 파일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반도체는 가격이 많이 싸졌던 건 분명하죠. 왜냐면 고점 대비 30% 이상 다 빠졌으니까. 근데 가격 싸졌다고 또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업종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아까 그 방향성으로 보면 사람들 기대값이 거의 이제 바닥 밑에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다 막 욕하고 막 악플 달고 막말하고 진짜 막 저만 해도 엄청 욕먹는 거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남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구나 다 막 엄청 2차 전지 찬양하고 그러면 그때가 고점이겠죠. 근데 진짜 인간 심리 지표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 기대값 이만큼 박살났는데 사람들 기대값 박살날 만큼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많이 빠졌는데 이 기대값보다 더 빠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익의 기대값이 한 30% 내려왔는데 이익의 기대값이 한 70% 내려왔는데 실제 이익이 50% 정도 빠지면 내년에 예를 들어 다시 이익이 50% 회복된다고 하면 최소한 50% 빠진 거랑 70% 빠진 거랑 똔똔 쳐서 20% 남는 거에 50% 상승 여력이 있으면 내려온 거보다 훨씬 내년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크고 실제 숫자가 그만큼 안 빠졌으면 앞으로 최근에 바닥권에서 주가가 한 20%, 25% 정도 올랐어도 거기서 더 갈 여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 멀티플도 너무 낮아서 조금만 올라와도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 실제 벌어들인 이익이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 그거는 당연히 주가에 반영될 거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 방산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거에서 2차 전지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저는 배당주 있잖아요. 근데 요새 배당을 1년에 한 번만 주던 거 2번 주고 이제 3개월마다 주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예적금 넣지 마시고 배당주 투자가 되게 괜찮은 게 생각보다 배당주 투자하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한 20%에서 30%도 감내할 정도의 멘탈이 없다. 그러면 아예 안 하셔야 되고요. 근데 배당주 투자 보면은 내가 아무리 최고점에 사도 최고점에 딱 맞춰서 내가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를 들어 최고점에 샀다고 쳐요. 최고점에 사도 변동폭이 한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감내할 수 있으면 배당주 투자는 할 만하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려신영정보란 채권 추심하는 업체인데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약간 이런 컨셉인데 지나가다 보면 저쪽
목동 쪽에도 회사 그게 있고 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막 간판 크게 있어요. 고려신용정보라고. 채권 추심 1등 업체인데 제가 한 550원대부터 사서 계속 모아. 그걸 이제 주식 매매 차익을 내려고 산 건 아니고 그걸 하려고 배당금 받으려고. 회사가 처음에 40원 줬나? 그 다음에 60원? 70원? 아마 100원? 100원까지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도 고려신용정보도 주가 빠지고 뭐 지수 빠지면 막 박살났죠. 그러니까 매년 배당금만 받은 거예요. 배당금을 한 8년을 받으니까 배당금으로만 원금이 회복이 되더라고. 그러면 나는 배당금 받은 걸로 원금 찾고 나머지는 진짜 순수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꽁돈인 거니까 그거는 계속 이제 투자로 이어갔더니 그게 5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냐면 제가 한 7,000원대 팔았는데 그게 한 13,000원까지 가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면 꼭 고려신용정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배당 많이 주는 회사도 있고 대표적으로 증권회사가 많이 주거든요. 뭐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8% 이렇게 줘요. 그럼 은행 예적금 이제 금리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은행 인원들이 기가 막히게 금리 딱 내릴 순간 바로 그날 그냥 예적금 금리 낮춰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서 그냥 배당주는 그냥 1년에 2번 또는 4번 정도 배당금 받는 전략으로 사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